노정면의 뉴스바. 이제는 이슈 탐험입니다. 정부가 통합진보당을 해산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한 지 약 7주 만에 첫 변론 준비기일 공판이 그제 열렸습니다. 증인신문 등의 본격적인 심리를 준비하는 성격이지만 워낙 민감한 사안이어서 정부와 통합진보당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통합진보당 소송 대리인단에 참여하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재화입니다. 네, 그제 열린 24일에 열린 준비기일 예. 소송 절차상 어떤 단계인지요? 소송 절차상 이제 이 사건의 쟁점을 좀 정리하고요. 네. 앞으로 본안 재판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그 대리인들이 모여서 논의하는 그런 자리죠. 네. 본격적인 본안 재판 자체는 구인 전원의 재판관이 참석해서 심리를 하는 단계고요. 네. 쟁점 정리를 위한 준비 절차는 수명 재판관, 그러니까 그 중에서 3명이 네. 쟁점을 정리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단계죠. 네. 그러면 공판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습니까? 그래도 재판의 일종입니다. 네. 준비 절차라는 게. 예. 준비 기일이 열렸다고 하니까 이 표현 자체가 좀 어색해서요. 예. 네, 준비 기일. 법률 용어여서 그렇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준비 기일이 또 지정이 되나요? 네. 준비 기일이 또 있습니까? 1월 15일 날 2회 준비 기일을 지정을 했죠. 네. 그때는 법무부에서 네. 제출한 증거 부분을 좀 보완하고 네. 주장 부분을 현재까지는 쟁점 정리가 안 돼 있어서 네. 특히 법무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네. 어떤 주장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여러 가지 주장했었는데 쟁점 기일에서 정리된 쟁점을 중심으로서 공방을 몇 차례 더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할 겁니다. 네. 그러면 준비 기일이 1월 15일 이후에 또 지정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더 지정될 수도 있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법무부에서 청구한 것이 그 위헌정당 청구 말고도 예. 정당 활동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도 같이 앞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분리되는 건가요? 그렇죠. 병행 심리를 하기로 했었으니까요. 네. 이 부분도 같이 진행을 될 거고, 그게 아마 가처분 별도로 중간에 별도로 신문이나 이렇게는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네. 가처분 신청하면은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알기에는 뭔가 좀, 긴박하게 결정을 빨리 요구하는 사안인 경우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헌법재판의 경우, 특히 정당 활동 같은 경우는 독일의 예를 들면, 네. 독일이 사회주의 제국당, 네. 판결은, 결국 위헌 판결로 위헌 정당으로 결정을 했는데요. 네. 그 경우에도 5년 동안 심리가 열렸는데 가처분 결정을 5년 동안 하면서 심리를 하면서 그 중에 홍보 행위만 네. 못하도록 했고요. 네. 독일 공산당 판결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하면서 가처분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처분은 통상의 민사소송의 가처분과 달리 실질적으로 본안 판결과 같은 효과를 발생하니까요. 네. 정당 활동의 일부를 중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가볍게 판단할 수는 없고요. 굉장히 신중하게 해서 판단할 겁니다. 네. 어제 쟁점을 정리했다고 보도가 됐고 또 변호사님께서도 조금 전에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쟁점이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그래서 우선 이제 강령 부분, 우선 네. 통합진보당이 2011년도에 네. 법률적으로는 종전 부분을 해산하고 네. 참여당과 네. 합당 형식으로 신설 합당 형식으로 결정이 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법률상 보면 법인격이 다른 거죠. 그 전거와 그 이유가 다른 건데.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종전 민주노동당의 활동까지 이 판단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 건지, 네. 그 이후 것만 삼아야 되는지가 이제 첫 번째 쟁점이고요. 네. 두 번째는 강령의
그 이른바 진보적 민주주의 네. 이 부분이 국민 주권주의에 위배되는지, 네. 민중주도 경제 체제 주장하는 것이 우리 헌법의 시장 경제 원리에 반하는 건지, 네. 그다음에 통합진보당에서 코리아 연방제를 주장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이 우리 헌법상의 평화통일 원칙과 자유민주주의 통일 원칙에 위배되는 건지, 뭐 네. 주로 강령은 주로 요 정도가 문제될 거고요. 네. 활동 부분은 이른바 RO 조직, 네. RO 조직이 어떤 통합진보당 자체의 활동은 아니면 양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고요. 네. 이 부분이 이제 일부 통합진보당 당원들의 행위를 네. 통합진보당의 활동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만약 평가한다면 그것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지 이 네. 부분이 이제 주로 활동에서는 주로 문제될 겁니다. 네. 그리고 이런 부분의 요건들이 다 갖추어졌다는 전제하에 네. 과연 통합진보당의 해산의 필요성이 있는지, 해산 이외의 방법으로도 이 문제가 해소된다면 굳이 할 필요가 없거든요. 네. 네. 그것은 이제 정당 해산의 필요성, 일종의 비례성의 원칙이라 그러는데 그 부분에 필요성이 있는지, 뭐 대략 이 정도가 이제 쟁점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진보당 측에서요. 그러니까 예. 소송 대리인단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 이번 그 위헌정당 예. 청구가 예. 그 해산 심판 청구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인지를 이번 소송을 통해서 그 따져본다고 부분도 들었는데. 판단을 해달라 그래서 그 부분에 하나의 쟁점이 되고 있죠. 그것도 쟁점으로 예. 포함이 됐습니까? 예. 네. 그리고 만약에 정당 해산 결정이 나면 그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여부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문제도 쟁점입니다. 네. 그 부분은 이제 요건이 닿았고 해산이 된다고 했을 때 네. 우리 헌법의 자체는 소속 국회의원의 효력이 국회의원의 를 계속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 그 해석의 논란이 있어서 네. 학계에서도 찬반이 갈립니다.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그 법무부 쪽, 청구인 쪽에서는 당연히 자격 상실한다고 보는 거고, 우리 그 변호인 입장에서는 헌법에 명면의 규정이 없다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네. 네. 그다음에 이게는 그 정당의 대표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다. 이런 관점에서 저희들은 그 상실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쟁점들을 보면 이렇게 논의하는 순서가요. 다투는 순서가 어느 정도 보이는데요. 예. 제가 판단하는 것이 맞는지 좀 의견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절차 문제, 그러니까 심판 청구 절차에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그러니까 국무회의 때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고 사실상 심의를 하지 않았다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먼저 짚어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그러면 이제 이 사건의 내용으로 들어가서 강령이 위헌적인 것인지를 따져볼 것이고 그리고 또 아로 사건이 설사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때 연루된 이 당원들 이들의 활동을 진보당 전체의 활동으로 볼 것인지를 따져볼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다 위헌적이라고 판단이 될 때 그때 그러면 정당을 해산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또 정당 해산이 필요하다면 의원직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따져가겠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 순서입니다. 가처분 쟁점은 또 별도로 정리가 됩니까? 가처분 부분은 이 부분의 본안 부분의 쟁점이 다 포함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처분을 필요하다면 가처분의 범위를 어느 범위로 할 것인지 지금 법무부에서 주장하는 정부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모든 정당 활동을 예컨대 당원들 모집이라든지 그 지방선거에 대해서 지방선거에 후보자를 내는 문제, 일상적인 당원 활동을 모두 정지시켜달라고 지금 신청한 상태인데, 그 중에 범위의 문제인데, 이제 독일 공산당, 독일의 사회주의 제국당 같은 경우는 그 중에 홍보 행위만 그 정지를 시켰거든요.
필요하다 하더라도 어떤 범위로 할 것인지 이 부분이 네. 별도의 쟁점이 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지난 11월 15일에 네. 그 분기별로 지급되는 그 정당 보조금요. 보조금. 네. 네. 그걸 앞두고 정부에서는 그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일찍 판단을 내려달라고 예. 했지만 그 시점은 넘어섰고요. 예. 그럼 그 다음 시점이 2월 중순이 되겠네요. 그때 한번 실질적인 필요성이 따져질 만한 실익이 있을 것 같고요. 뭐 그거는 그렇지 않는 게요. 네. 정당의 보조금 주장, 법무부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네. 이게 뭐 통합진보당에 정부 보조금 주는 것이 아깝다는 논리인데 네. 헌법상의 가처분 결정의 필요성 문제는 네. 해산하지 않으면 네. 헌법 질서가 붕괴될 급박한 위험이 있어야 되는 건데 네. 보조금 지급한다고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는 뭐 그 필요성의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뭐 후보자들을 이제 출마를 시켜야 되는데 그 네.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 어떻습니까? 부분도 말이 안 되는 게요. 출마시킨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이런 게 가처분은 뭐냐면 현재 중지시키지 않으면 네. 뭐 폭력혁명이 일어나거나 네. 뭐 전국적으로 테러가 일어난다는 그런 급박성입니다. 네. 근데 통합진보당에서 지방선거에서 후보자 낸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이런 체제 자체가 붕괴 위험성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사유가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재판관 정족수 문제가요. 네. 그 본안에 대한 판단과 가처분 판단이 똑같습니까? 아니 이제 본안에 대한 판단은 그 9인 중에 6명이 위원으로 판단을 해야 위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명시가 돼 있는데 반면에 네. 가처분 같은 경우는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네. 정당 해산과 관련된 명문 규정이 없어서 네. 이게 통상적인 헌법 소원이나 이런 것처럼 이 가처분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한다면 7명의 재판관 중에 4인이 찬성하면 가처분 결정할 수도 있는 것처럼 규정이 돼 있어요. 네. 이 부분은 이 규정 자체를 정당 해산 사건에도 준용을 하게 된다면 네. 정족수가 달라지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가처분에 관련된 부분은 헌법에 위임이 없었고 네. 결국 가처분도 그 본안에서 판단을 전제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만약에 가처분 인용을 한다면 6명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고 저희들이 아마 논리가 헌법적 관점에 봐서 합리적일 겁니다. 그러니까 3분의 2로 할 것인지 과반수로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것은 사실이군요. 그렇죠. 네. 과반수가 아니라 7명 중에 4명. 아, 7명, 왜 7명이죠? 그러니까 통상적인 헌법에서 헌법재판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엔 7인의 재판관 각 판단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위원 결정을 하는 경우는 6명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아무리 가처분이라 하더라도 정당 활동을 정지시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안이 중에서라도 예. 그리고 또 위임이 없기 때문에 법에 위임이 없기 헌법에 때문에 위임이 없기 때문에 예. 3분의 2로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입장이시군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쭉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쟁점들 가운데서요. 예. 가장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본질적으로 다투게 될 예. 그런 쟁점은 어느 겁니까? 우선 이제 크게 보면 이제 활동 편화, 강령의 민주적 기본 질서 위배하고 활동의 민주적 기본 질서 위배인데요. 네. 현재 강령 중에는 특히 이제 법무부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부분인 진보적 민주주의가 국민주권의 원리에 위배하고 있다. 네. 그다음에 민중주도 경제체제가 시장경제의 원리를 위배하고 있다. 뭐 등등 다 주장하고 있는데 네. 진보적 민주주의 문제하고 네. 통합진보당의 통일강령인 코리아 연방제. 네. 이것이 강령에서는 두 가지가 좀 크게 논란이 될 것 같고요. 네. 활동 부분은 이제 아로 관련된 활동이 통합진보당의 활동으로 볼 것인지 그리고 그 부분이 헌법
헌법에 규정하는 민족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건지 이 부분이 이제 주로 쟁점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아로 사건 같은 경우에는 형사 소송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렇게 네. 저게 그러니까 우선 이게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네. 그 형사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 같은 경우는 문서 기록 송부 촉탁도 못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걸 반대 해석을 한다면 그 재판 진행 중인 사건 같은 경우는 확정될 때를 기다려서 판단해야 된다고 네. 규정한 것이다. 그리고 또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아로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당사자인 피고인들이 그 증거 능력도 없고 그런 실체가 없다고 격렬하게 다투고 있는 상태에서 네. 아직 확정된 사실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그 사건의 공소사실을 기초로 해서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것은 헌법재판이 자칫 잘못하면 사실심화될 수도 있고요. 네. 그러면 일일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인 신청을 해서 정인 신문을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판단해야 되는데 그거는 불가능하고 또 하나는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판단하는 것은 헌법상의 무죄 추정 원칙에도 반하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이거 헌법재판소도 그 적어도 1심 판단이 나기 전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 심리를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네. 확정 판결이 나지 않고 1심 판결이 난다 하더라도요. 예. 확정 판결이 나기 전에 헌재 결정이 난다면 네. 그래도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문제가 있죠. 저희들은 원칙적으로 우리 그 헌법에서는 3심제를 규정하고 있고 1심과 항소심과 대부분 판례가 판단이 다 다를 수가 있는데 네. 헌법 판단은 특히 중대한 것이기 때문에 확정 판결이 난 이후에 그 확정 판결에 판단된 그 사실을 기초로 해서 네.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예. 뭐 그것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그 법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논리적으로 따져보더라도요. 네. 예를 들면 그 헌법재판소가 위헌이 아니다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면 네. 뭐 아로가 사실이다 할지라도 정당 해산은 아니다 이러면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반대로 위헌 정당이라고 판단을 내리고 그것의 중요한 근거가 아로가 된다면 예. 아로 사건이 재판 중인 상태에서는 재판에 영향을 미치게 될 수밖에 없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가 네. 형사재판부의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정부 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판단을 네. 할 때는 물론 가능하겠죠.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증거조사 절차와 관련해서 네. 그 변호인단에서 민사소송법이 아닌 형사소송법 절차대로 해야 된다. 예. 그런데 재판부에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지금 말씀 나눈 이런 그 아로 사건, 형사 사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과 이런 그 증거를 조사하는 이런 기준, 예. 형사소송법이냐 민사소송법이냐 예. 어떻게 연관돼 있습니까? 그 부분은 우선 이제 형사재판 같은 경우는 그 엄격한 증거만 네. 증거 능력이 있는 증거만 재판부가 그 증거로 채택을 하게 되는 반면에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관계없이 다 제출되고 네. 그 부분의 신빙성 여부만 재판관들이 판단을 하거든요. 네. 다시 이야기하면 예컨대 뭐 고문이나 가혹행위나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않는 게 수집된 증거 같은 경우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증거 능력이 없어서 재판부가 아예 보지도 않아요. 네. 받지도 않죠. 네. 그런데 특히 이제 아로의 그 사건의 그 국정원의 증거라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죠. 네. 그러니까 녹취록이 특히 문제가 되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녹취록, 녹취 파일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1심 판결에서도 재판부가 아직 안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증거 능력 여부에 대해서 최종 판단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법으로 수집된 증거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인 그렇죠.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사건 자체는 이미
청구인들이 증거로 제출돼 있는 건데 이 부분은 결국 우리 위법 수집 증거는 그 증거 세계에서 그 추방을 시켜야 된다는 네. 형사소송법의 그 규정 네. 이 부분에도 반하는 것이어서 네. 또 이제 이 정당 해산 심판이 정당에 대한 국가 형벌권 발동의 성질을 갖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헌법학자들은 형사소송법이 준용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네. 그런데 이제 우리 헌법재판소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네. 민사소송을 준용한다고 규정돼 있어요. 네. 물론 네.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사소송을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이제 헌법재판소도 올해 국회에 입법 개정 청원을 하면서도 형사소송법 준용하도록 바꿔야 된다고 지금 아예 그 의견을 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현실적으로 차이가 예. 이게 지금 뭐 형사소송법이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법적 예. 용어가 현실적 나오니까 차이점은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녹취록을 위법 수집 증거를 채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 네. 그 문제죠. 네, 그런데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지금 형사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예. 국정원의 녹취록, 예. 그 아로 회합 녹취록을 증거로서 보겠다라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군요. 일단 제출은 받는데 네. 이제 재판관들이 1심 판결을 전에는 이 부분은 판단을 하지 않을 것이고요. 네. 1심 판단에서 결국은 증거 능력이 배척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증거 가치는 두지 않을 거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재판부가, 그 헌법재판소 재판부가요, 예. 법무부에 증거자료 보완을 했어요. 11월 14일이던가요? 예. 어떤 내용으로 보완이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 보완이라는 것은 아마 그 공안검사들이 재판을 많이 안 해봐서 그런지. 네. 예컨대 우리가 책 중에 일부를 증거를 내려면 네. 이게 어떤 책이고 그다음에 몇 년도 발행한 책인지를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중에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증거를 제출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을 이제 책을 알 수 있는 상태로 네. 해서 전체를 내라. 네. 그다음에 정체 불명의 어떤 문서 이런 부분들도 출처나 이런 것 명확히 하고 판결 같은 경우도 검사들이 1심 판결문만 확정됐는데 대법원까지 확정됐는데 1심 판결만 낸 경우에는 대법원 판결까지 전체를 다 내라 이런 취지예요. 그랬군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영화 변호인 보셨습니까? 아직 못 봤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이걸 여쭤보기가 좀 어렵겠네요. 변호인이라는 영화 마지막 장면에 보면요. 예. 변호인 아주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호명되는데요. 혹시 이번 소송 대리인단에 포함된 변호사가 몇 명인지요? 20명입니다. 20명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런 시각에 인터뷰 길게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 사건 통합진보당 측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였습니다.